충격적인 사건, 자신도 모르게 인육칼국수를 먹은 마을 사람들, 끔찍한 사건의 전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주민들은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즐기며 함께 모이지만 그 누구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수한 향기 뒤에, 혀를 감도는 그 맛 뒤에 가장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들이 먹은 고기는 평범한 고기가 아닌 바로 사람의 고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이 개입했으며 자신들이 가장 잔인한 음식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야만이 인간성을 가릴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범죄의 베일을 벗기는 수사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것이니 전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충격적인 실화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미스터리, 드라마, 그리고 삶의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는 이 채널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래된 골목, 수상한 칼국수집,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구석, 미로 골목이라 불리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은 외부인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길은 오토바이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집들의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전선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골목의 시간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뒤에는 모든 이의 주목을 끄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박할머니 칼국수라고 불렀습니다. 62세의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낡은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붉게 타오르고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잠시 멈춰서게 만드는 강렬한 고기, 육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 냄새만 맡으면 발길이 저절로 멈춰지지 시장 상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자주 들르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식당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낡은 녹색 나무문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했지만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렇게 변색된 비닐 천막이 추가적인 지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 3개와 그 주위를 둘러싼 낮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춧가루와 간장병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만든 아궁이가 구석에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자주 사용되어 반짝이는 검은 석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진한 간장 양념이 든 작은 냄비가 항상 약한 불에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식당이 어떻게 매일 손님으로 붐비는지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식당 석쇠는 결코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비법이야, 캐묻지 마. 누군가 호기심을 보일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사람들은 비밀을 파헤치기보다는 전설을 믿는 편이 더 쉬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의 또 다른 특징은 청결함이었습니다. 폭우가 막 그친 뒤에도 앞마당은 항상 말라 있었습니다. 간장 얼룩 하나,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운 고기 냄새를 따라 몰려드는 시장의 파리들조차 왠지 그곳에는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박할머니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 식당이 항상 깨끗한 건 당연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내 순위계제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박할머니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간 표시였습니다. 아침 6시에 석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6시 10분에 간장 양념 냄새가 퍼지면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학교에 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식당은 마치 해시계처럼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적인 향기와 익숙한 풍경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 식당의 석쇠 연기는 향긋할 뿐만 아니라 목에 달라붙는 단맛을 남겼습니다. 들이마실수록 갈증이 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안동 특유의 양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안동 사람들은 그것을 박할머니의 특징으로 여기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범한 일로 여겼지만 바로 그 지점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골목의 하루하루는 놀라움 없이 흘러갔습니다. 상인들은 수레를 끌고 지나갔고 주부들은 서둘러 장을 봤으며 학생들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오래된 각본처럼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너무나도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부 사항이 사라졌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는 당연하게 여겨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이의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라이라는 아이가 그 식당에 들른 후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매일 아침 들이마시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집안의 비법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라진 아이, 라이. 그날 아침 2023년 11월 12일 안동의 하늘은 낡은 양철 지붕 위에 낮게 드리워진 듯한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는 낙동강의 진흙 냄새와 섞인 젖은 흙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었고 좁은 골목의 모든 발걸음은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박 할머니 식당에서 불과 3집 떨어진 낡은 목조 주택에서 한 할머니가 뜨거운 보리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끓는 물을 찻잔에 따를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손녀 라이는 바닥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손에는 금이 갔지만 아침을 사러 갈 때마다 충실한 그릇이 되어준 녹색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이야, 박 할머니네 가서 칼국수 좀 사오너라.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어달라고 하고 할머니 속이 매운 건 잘 못 먹잖니.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이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그녀는 그릇을 들고 식당에 갔다가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집 앞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키 크고 마른 열쇠 수리공인 김씨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는 손을 흔들며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김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라이야, 길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아이는 젖은 슬리퍼 자국을 시멘트 바닥에 남기며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박 할머니 식당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탄불이 붉게 타오르며 그 노부인의 얼굴에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녀의 옅은 미소는 평소처럼 이를 보이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친절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이에게는 거리를 두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라이 왔구나. 어서 와. 박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깨씹 있으면 좀 더 넣어주실 수 있어요? 라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리 용기에서 푸른 채소 한 줌을 집어 진한 간장 양념을 부었습니다. 그 양념은 강렬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구운 고기 냄새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식당에서 라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습니다. 7시. 평소라면 집 앞에서 들려왔을 라이의 작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현관으로 나와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쓰레기 수레를 밀고 가는 시장의 환경 미화원인 신씨, 아주머니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신씨, 우리 라이 못 봤어요?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씨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박 할머니 식당으로 들어가는 건 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칠 시 30분을 넘어서자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갔지만 라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 할머니는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분하게 연탄불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라이가 여기서 뭐 사갔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챙겨줬어요. 그러고는 갔는데요. 박 할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색 그릇이 없었습니다. 젖은 바닥에는 옆문으로 향하는 작은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소보다 더 진하게 코를 찌르고 목을 마르게 하는 양념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지고 그치지 않는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골목의 작은 소리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성이는 할머니를 보며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강가, 심지어 길 끝에 있는 작은 성당까지 찾아다녔지만 라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네 이장인 최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까지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로 골목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평소 상인들과 손님들로 붐비던 곳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식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연탄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감히 의심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되자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라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빈 녹색 그릇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며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삼키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골목의 시간은 느려지는 것 같았고 한때 식욕을 돋우던 석쇠 냄새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만을 남겼습니다. 의심의 시작. 라이가 사라진 지 사흘 후 미로 골목의 아침은 평소처럼 폭우로 시작되지 않고 양철 지붕 사이에 낮게 드리워진 옅은 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이슬로 축축했고 박 할머니 식당에서 나는 석쇠 연기와 희미하게 섞인 신선한 풀냄새를 남겼습니다.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삐걱거리는 쓰레기 수레를 끄는 환경미화원 신 씨, 아주머니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민호가 실종된 이후로 그녀의 습관은 조용한 구석에 잠시 멈춰서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뒤편의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신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구운 고기의 구수한 향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탄설탕과 녹슨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공중에 머물며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작은 나무문 옆에 커다란 검은 봉지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지의 입구는 낡은 라면 봉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시멘트 바닥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나간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봉지를 만지고 살짝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채소 찌꺼기나 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은 남동생 민호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이슬비가 내렸고 그 이후로 그녀는 사람들의 설명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봉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네 이장인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박 할머니 식당 뒤에 뭔가 있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이상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이장이 검은 우산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희미한 자국을 살피고는 식당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이 봉지 오늘 처음 본 거 확실해요? 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이 식당은 항상 깨끗했거든요. 이상해요. 최 이장은 한숨을 쉬고는 다른 동네 주민 2명을 불러 임시 통제선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평소 오래된 시계처럼 돌아가던 골목의 삶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돌려 짧게 속삭인 후 서둘러 길을 갔습니다. 어떤 이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 뒤에서 엿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몇몇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던 오토바이 택배 기사인 오 씨가 신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전 새벽에 쇠 끄는 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 쇠를 끄는 소리 같았어요. 신 씨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해요? 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물건 내리는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최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의 경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물었고 신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한 냄새를 강조하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굳어졌습니다. 탄설탕과 녹이 섞인 냄새라고요? 그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고 다만 수첩에 굵은 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식반이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여러 지점에 번호 표식을 하고는 검은 봉지에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낀 채 그들은 봉지를 살짝 들어 무게를 재고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봉지는 그 자리에서 열리지 않고 큰 용기에 담겨 밀봉되고 라벨이 붙여진 후 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갈 때 숨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길 끝에 아직 남아있는 쓰레기술의 바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박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채를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불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방향 없는 공허한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평온함 속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열쇠 수리공 김 씨는 자신의 가게 문지방에 서서 스패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 씨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뭐 보신 거 있어요? 김 씨는 식당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뒷문 새벽에 몇 번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걸 봤어. 바람인 줄 알았지. 그 말에 신 씨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노란색 통제선은 여전히 식당 뒤편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박 할머니의 식당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기도 소리가 들리기 전에 녹색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주민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집집마다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봉지를 라희의 실종과 연관지었고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연관짓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칭찬하던 그 향기를 떠올릴 때 혀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신 씨는 자신의 작은 침대에 앉아 민호에 대한 낡은 기록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와 장소, 심지어 식당, 이상한 냄새, 이슬비라는 낙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천천히 닫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안개가 미로 골목을 뒤덮었고 낙동강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그 검은 봉지를 만진 순간부터 신 씨는 이 골목의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규칙적이고 깨끗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 막 열린 어두운 공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그날 아침 2023년 11월 17일 짙은 안개가 여전히 미로 골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바나나 잎에서 이슬이 축축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낙동강가의 작은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기도 소리는 온 마을을 깨우고 싶지 않은 듯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끝에서 들려오는 차량 엔진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푸른 경광등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집들의 벽에 반사되며 천천히 돌았습니다. 차 한 대에서 50대가량의 한 남자가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단단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는 끈질김으로 경상북도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떨친 강력계 형사 박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영장이 담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박 할머니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는 붉고 흰 통제선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은 멀리서 떼를 지어 모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고 일부는 나무문 뒤에서 엿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이 평소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의 녹색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낡은 갈색 한복을 입고 차분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간단하게 쪽을 찌고 있었고 얼굴은 조금의 놀라움도 없이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리낄 것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안개에 거의 묻혔지만 주민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감식반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앞 공간을 검사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 낮은 의자, 고춧가루와 간장병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얼룩 하나, 버려진 휴지 하나 없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마치 방금 닦은 것처럼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박 반장은 고개를 숙여 세심하게 관찰하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광을 낸 것처럼 경직되게 깨끗하지만 일상생활의 흔적은 없군. 그의 조수가 기록하는 동안 밖의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팀의 발걸음은 주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붉은 벽돌 아궁이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연탄은 밤새 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한 간장 양념이 든 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천천히 저었을 때 냄비 바닥에서 진한 검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냄새가 즉시 방을 가득 채웠고 두 경찰관은 그 샘플을 증거 봉투에 넣기 전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방 구석에 있는 커다란 흰색 냉동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아래에 바퀴는 달았고 모서리는 누런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두 명의 두꺼운 장갑을 낀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흡입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이상한 냄새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선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녹슨 금속과 상한 것이 섞인 듯한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에는 여러 겹으로 된 비닐봉지 몇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즉시 증거 용기에 담겨 밀봉되고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이는 몇 걸음 물러섰고 어떤 이는 즉시 집문을 닫았습니다. 한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고 한 노인은 작은 성당으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듬거렸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경찰차 번호판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골목의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경찰관들이 모든 구석을 기록할 때 가끔씩 울리는 카메라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자신은 문 근처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밖에 안개를 꿰뚫어 보듯 공허했습니다. 마치 습한 공기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가끔 그녀의 눈은 천천히 흐르는 낙동강 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언가를 묻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냉동고 앞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반의 접시와 그릇은 일직선으로 쌓여 있었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나 긁힌 자국은 없었습니다. 벽의 낡은 시계는 똑딱거리는 소리 없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도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무대 같군. 그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식당치고는 너무 완벽해. 점심이 다가오자 검사 과정이 끝났습니다. 증거물은 차에 실렸고 식당의 나무 문에는 경찰봉인 스티커가 붙여졌습니다. 그 붉은 표시는 많은 주민들이 멀리서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골목 끝에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은요? 박 반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두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군중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굳게 껴안았고 어떤 이는 성당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끝나지 않은 기도처럼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경찰차가 냉동고와 양념 냄비를 증거물로 싣고 미로 골목을 천천히 떠날 때 주민들은 멍한 시선으로 뒤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마치 기댈 곳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안개보다 더 짙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미로 골목은 달라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피어오르던 석쇠 냄새도 나무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작은 불빛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낙동강의 물소리만이 조용히 흐르며 모든 집의 차가움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한때 고기 굽는 냄새로 위로받던 배고픔은 이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사실에서 박 반장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박 할머니의 차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비밀의 층들은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박 할머니의 신문, 경찰서의 중간 크기 방이 예비 신문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몇 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달려 있었고 그 하얀 빛은 밝지만 차가웠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이 수사관과 피의자를 갈라 놓았습니다. 테이블 뒤에 철제 의자가 당겨지고 박 할머니가 앉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천천히 걸어가짓이 없이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평온함이 바닥에서 벽으로 스며드는 옅은 안개처럼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방의 양쪽에 서 있었고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 반장은 갈색 서류 봉투를 열고 그 여성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11월 12일 아침 라이가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목격된 날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단어가 입술에 닿기 전에 걸러진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들고 왔어요. 칼국수랑 채소를 조금 담아줬죠. 깨씹을 더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짧게 한숨을 쉬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후에 바로 갔다는 게 확실합니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나가는 걸 봤어요. 그 후에는 주방에서 바빴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수사관은 더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라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식당에 들른 후 아이가 골목을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뭔가 이상한 점을 정말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순간 박 할머니의 눈이 빈 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박 반장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골목은 붐벼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제가 봤다고 하든 안 봤다고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누구나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 반장은 다른 서류를 열어 식당에 붙은 붉고 흰 통제선 사진과 봉인된 흰색 냉동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건 아시죠? 박 할머니는 사진을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제 냉동고예요. 고기 보관하는 데 쓰죠. 고기는 보통 어디서 구하십니까? 박 반장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새벽에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더는 물어본 적 없어요. 저한테는 장사할 물건이 충분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방구석의 두 경찰관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반장은 무언가를 적고는 다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지 않으십니다. 주민들도 할머니가 장을 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식당에는 항상 재고가 가득 차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차분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있는 법이죠.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록을 하던 경찰관은 지시를 기다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박 반장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여 서류를 닫고 더 말했습니다. 새벽에 식당 쪽에서 쇠를 끄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뒷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할머니는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낡은 식당이잖아요, 반장님. 문은 자주 삐걱거려요. 쇠소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날 수 있고요.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대답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설득력은 없었지만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박 반장은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칼국수 양념 냄새는 어떻습니까? 탄설탕과 금속이 섞인 그 단 냄새는 평범한 주방 양념 냄새가 아닙니다. 박 할머니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릎 위에서 서로 맞잡은 손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양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고 항상 다시 찾아오죠.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들의 입맛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박 반장은 수첩을 닫고 약간 뒤로 기댔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냉동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 할머니는 테이블을 쳐다보다가 머리 위에 형광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어 마치 그녀 자신이 안개의 층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미 찾았다면 제가 왜 말해야 하죠? 진실은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본 것에서 나오는 법이죠. 방은 얼어붙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박 반장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백도, 부정도 아닌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씨 아주머니는 식당 뒤에 검은 봉지 냄새를 떠올리며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 김 씨는 손에 든 스패너를 두드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라이 할머니는 라이의 녹색 플라스틱 그릇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직 불완전한 모자이크를 완성하기 위해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씩 불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첫 신문이 끝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임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철문을 지나기 전에 그녀는 복도의 작은 창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밖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한편 박 반장은 서류를 닫고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간단하지 않아. 우리는 오랫동안 폭로될 때를 기다려온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증인들의 증언. 경찰서 대기실의 나무 의자들은 누군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플라스틱 컵에 남은 상한 커피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긴장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발을 까딱거렸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열린 창문 밖에서는 밖에서 불안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가져온 이야기가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려온 사람은 35세의 시장 환경미화원 신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고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뻣뻣한 등으로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히잡 끝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수첩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라이가 실종된 날 아침에 무엇을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신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7시 조금 넘어서 박 할머니 식당 뒤로 쓰레기 수레를 밀고 갔어요. 보통은 멈추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평범한 쓰레기 냄새도 아니고 신선한 고기 냄새도 아니었어요. 타는 쇠와 젖은 연기가 섞인 듯한 씁쓸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였어요. 박 반장은 그녀를 쳐다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틈으로 보니 벽에 기대어 있는 커다란 검은 봉지가 있었어요.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고요. 무서워서 서둘러 지나갔어요. 몇 시간 뒤에야 라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경찰관은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반장님. 하지만 2년 전에 제 동생이 12살 때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아침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 후로 그 식당 근처를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박 반장은 잠시 서류를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 씨가 나가고 57세 열쇠 수리공 김 씨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당 바로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손에 든 스패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식당 앞에 자주 계시죠? 그날 아침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 씨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라이가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는 나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확실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식당 문이 잘 보였거든요. 라이가 나왔다면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제가 본 건 오고 가는 어른들 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시쯤 무거운 상자 같은 쇠를 끄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 들리고는 조용해졌죠. 박 할머니가 주방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박 반장은 더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의심스러운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식당은 너무 깔끔해요. 제가 문경첩을 수리하러 갔을 때 접시가 일렬로 쌓여 있고 심지어 벽의 목까지 완벽하게 일직선인 걸 봤어요. 주방이라기보다는 전시장 같았죠.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깔끔함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한 걸 후회해요. 김 씨가 나간 후 라이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몸이 작고 등이 굽었으며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희의 유일한 작은 유품인 녹색 플라스틱 그릇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일어나 그녀가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라이에게 잔돈을 줬어요. 아이는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달려나갔죠. 칼국수를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더군요. 밖으로 나가보니 박 할머니 식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손은 그릇을 더 꽉 쥐었습니다. 라이는 착한 아이예요. 멀리 가지 않아요. 늦는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박 반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 씨의 씁쓸한 냄새, 김 씨의 쇠 끄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상실감. 이 세 가지 증언은 퍼즐의 새로운 조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 할머니의 식당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진실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박 반장은 식당, 냉동고, 양념 냄비 사진과 증언 기록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이름들을 연결하는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는 게시판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비밀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 뒤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패턴이 있어. 경찰서 밖에서는 가로등이 깜박였습니다. 안동의 미로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무서운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울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CCTV 분석과 새로운 단서. 박 반장은 하루 종일 모니터와 얽힌 케이블로 가득 찬 작은 방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IT 부서의 젊은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안동시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 녹화 영상을 되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낡았고 일부 렌즈는 흐릿했으며 시간도 맞지 않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북문부터 시작합시다. 박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시부터 5시 15분까지.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녹화 영상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은 오래된 테이프처럼 흔들렸습니다. 채소 가게가 형광등을 켜고 상인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은색 트럭이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멈춰 3초 뒤로 확대. 화면이 픽셀로 깨졌지만 트럭 짐칸 끝부분을 포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뒷문 패널에는 날카로운 물건을 나타내는 듯한 낡은 삼각형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짐칸 옆면의 페인트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칠게 솔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삼각형 스티커, 바렌 페인트, 그리고 거친 극힘 자국, 박 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자는 빠르게 시간을 표시하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미로 골목 근처의 모퉁이에 있는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의 시간은 7:2를 가리켰지만 그 카메라의 시간 기록은 2분 늦었습니다. 같은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뒷문이 작게 찌그러져 있었고 비대칭적인 돌출부가 보였습니다. 주변 차량 데이터와 대조해 봅시다.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도색업체, 시장 요금소, 이 차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음 화면에서는 큰 길 끝에 있는 낡은 식료품 가게의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예전에는 희미한 그림자만 비췄지만 이번에는 기술자가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고 진열장 유리의 대비를 높이자 희미한 반사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히잡을 쓴 작은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작은 바퀴가 달린 커다란 흰색 상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모서리의 테이프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 상자 똑같아. 박 반장이 속삭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봉인한 것과 똑같아. 기술자는 시장 동쪽의 향신료 가게에서 온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라이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인 2023년 10월 7일자 녹화 영상에는 지역 블로거 커플인 디토와 라라가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뒤 멀지 않은 곳에 스테인리스 테이블 표면에 박 할머니 식당의 절반이 반사되었습니다. 같은 상자의 바퀴, 뒷문으로 이어지는 바닥에 긴 극힌 자국, 정상 속도로 돌려 저 부분 저장해.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 상자, 다른 바퀴, 끌린 자국, 뒷문. 모니터 실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한 직원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반장님, 시장 요금소 보고서입니다. 오영에서 5:30 사이에 신선한 고기를 배달하기 위해 자주 들어오는 은색 트럭에 정기 납부 기록이 있습니다. 김 씨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김 씨, 옆 동네에서 작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소 있나?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림마을 뒷골목 사탕수수밭 근처 창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가림마을은 언덕 경계에 있었고 장마철에는 흙길이 붉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드나들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기술자는 트럭이 방향을 틀 때 프레임을 멈췄습니다. 번호판은 흙탕물에 가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자리 7과 3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 앞부분은 옆 지역의 이니셜을 나타냈습니다. 그 번호판, 찌그러진 짐칸, 삼각형 스티커를 가진 트럭은 많지 않을 거야.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교통과의 조회 요청에.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큰 화이트보드에 붉은 선이 박 할머니, 상자, 끌린 자국, 트럭, 김씨, 가림마을을 연결했습니다. 화이트보드 구석에는 디토와 라라의 스크린샷 사진이 굵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시 들어와 지역 도색업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2주 전에 찌그러진 문을 수리한 국도변에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차주는 김 씨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시장 주차장의 마지막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라이가 실종된 11월 12일 밝은색 티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복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넓은 히잡을 쓴 인물이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프레임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질은 나빴지만 걷는 방식만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항상 바닥 가장자리로 걸었습니다. 그 패턴은 박 반장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주방에서 냄비를 들고 걸을 때의 방식, 두 프레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장의 실루엣과 식당의 실루엣, 발걸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압박을 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통과 직원의 목소리가 마지막 두 자리가 73인 세 대의 트럭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만료된 사업 허가증과 불분명한 주소를 가진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박 반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사이렌 없이 가림마을로 간다. 먼저 관찰해. 그날 밤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박 반장은 김 씨가 외부의 연결고리라면 박 할머니는 내부의 고정점이다. 사슬이 무너지려면 둘 중 하나는 끊어져야 한다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는 낡은 게시판 사진을 쳐다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안동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트럭이 사탕수수밭 근처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맹세했고, 어떤 이는 새벽에 짐칸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빨리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가 부르는 것처럼 김 씨 아저씨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라이 할머니는 손녀의 유품인 그릇 가장자리를 쓸어 만지며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연구실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칼국수 양념 샘플에 대한 예비 보고서는 2022년에 주변 지역에서 실종된 또 다른 남자아이 바가스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생물학적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두 팀을 준비시켜. 한 팀은 가림마을을 관찰하고 한 팀은 오래된 녹화 영상을 찾아 물품 배달 패턴을 찾아 양쪽에서 압박한다. 아침은 아직 멀었지만 수사의 톱니바퀴는 더 빨리 돌고 있었습니다. 비는 매일 밤 같은 리듬을 썼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트럭 엔진 소리가 단순한 지나가는 차량이 아니라 그동안 습관과 침묵 뒤에 조용히 살아온 패턴의 심장 박동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새벽이 오면 가림마을로 가는 흙길은 사이렌 없는 바퀴들을 맞이하며 진실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가림마을 잠복.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작은 경찰팀이 가림마을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붉은 흙길은 밤새 내린 비로 미끄러웠습니다. 옅은 안개가 좌우로 빽빽하게 늘어선 사탕수수밭 위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의 바퀴는 웅덩이를 지나며 삐걱거렸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을의 고요함을 깨지 않기 위해 최대한 낮췄습니다. 앞 좌석에서 박 반장은 안개 낀 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 조사 게시판에 붙어있던 증거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뒤에서는 두 명의 대원이 원거리 카메라와 쌍안경을 들고 관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들어가지 않는다. 박 반장이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관찰만 한다. 누가 오고 누가 나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자세히 기록해. 차는 반쯤 무너진 철조망 울타리가 있는 양철벽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무성한 바나나 나무 뒤에 멈췄습니다. 멀리서 김씨 창고라고 쓰인 낡은 나무 간판은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닭 한 마리가 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뒤편의 작은 굴뚝에서는 여전히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활동이 있군. 한 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문 쪽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520, 낡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찌그러진 낡은 은색 트럭이 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낡은 재킷을 입은 키 크고 건장한 남자의 실루엣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공기 중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저 사람이 김 씨야. 박 반장이 속삭였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그는 어두운 색의 커다란 꾸러미 2개를 내렸습니다. 두꺼운 비닐이 창고 안으로 끌려가며 젖은 땅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양철 문이 밀리자 긴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탕수수밭 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팀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는 세부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베인 상처 자국으로 가득했고 손톱은 검게때가 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창고에서 나는 발전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약 30분 후 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모서리가 벗겨지고 작은 바퀴가 삐걱거리는 커다란 냉동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들어올려 짐칸에 실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금속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팀 대원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55. 김 씨 혼자 냉동고를 밀고 나옴.
박 반장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용기가 같다면 유통 경로는 김 씨 창고에서 박 할머니 식당으로 명확해진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다. 6시가 다가올 무렵 히잡을 쓴 한 노부인이 작은 길에서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김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얇은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받아 여자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조직이야.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햇살이 창고의 양철 지붕에 부딪혀 녹슨 부분이 붉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옆벽은 스며들어 마른 오래된 얼룩 같은 검은 반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대원이 긴 렌즈를 조절하여 그 세부 사항을 촬영했습니다. 오래된 액체 자국 같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박 반장은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모두 검사해야 해. 추측은 금물이야. 시간이 7시가 가까워지자 마을에 교통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한 대원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거의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박 반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들키기 전에 철수한다. 팀은 장비를 챙겨 조심스럽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는 국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사탕수수밭에 줄이 뒤로 달려갔습니다. 가림마을은 단순한 도축장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박 할머니는 단순한 고기 구매자가 아니야. 그들은 서로의 흔적을 덮어주고 있어.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팀은 즉시 녹화 영상, 사진, 시간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조사 게시판에 새로운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가림마을, 김씨 창고, 냉동고, 박 할머니 식당. 흔적은 점점 더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습니다. 오후에 교통과에서 추가 보고서가 왔습니다. 김 씨의 트럭은 국도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항상 새벽이었고 항상 방수포로 덮인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시간 기록은 11월 12일 7, 15, 라이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의 검지가 김 씨의 이름을 향한 붉은 선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신문대에 앉힐 수 있다면 박 할머니는 보호자를 잃게 될 거야. 문제는 그가 도망치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밤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대화는 속삭임으로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멀리서 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발걸음은 조용한 길에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평소 평화롭던 침묵은 이제 모든 구석에 달라붙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박 반장은 수첩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가짜 배달로 김 씨를 유인한다. 그의 경로를 따른다. 창고의 내용물을 찾는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사슬을 밖에서 안으로 끊는다. 그는 수첩을 닫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팀을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작전을 시작한다. 미끼 작전. 다음 날 아침 안동의 공기는 여전히 이슬로 축축했습니다. 작은 경찰팀이 브리핑룸에 모였을 때 박 반장은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검은색 마커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 씨와 박 할머니를 연결했던 붉은 선 옆에 이제 미끼 작전이라고 쓰인 새로운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증거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 씨를 그의 소굴에서 끌어내야 한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경찰은 가림마을 창고에 고기 배달을 제한하는 새로운 상인으로 위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김 씨가 무엇을 보관하고 있고 박할프리 식당으로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젊은 대원인 라카가 운전사 역할을 맡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지역에서 비교적 낯설었고 그를 아는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밴이 준비되었고 뒷좌석은 짐처럼 보이도록 빈 상자로 채워진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박 반장 자신은 운전사 옆 좌석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온 상인처럼 보이도록 넓은 모자를 쓰고 소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박 반장은 팀 전체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억해, 이건 관찰이야. 서둘러 체포하지 마.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아침 가림마을로 가는 길은 여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베네바퀴는 웅덩이 사이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길 양쪽에는 사탕수수밭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습기와 섞인 단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라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약간 땀이 났습니다. 반장님, 만약 그들이 의심하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반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정해. 김 씨 같은 사람은 암거래에 익숙해.
우리가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쉽게 거절하지 않을 거야. 창고에 양철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아니라 팔에 문신을 한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카는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었다. 김 씨에게 배달 왔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의 신선한 고기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벤의 앞뒤를 훑었다. 잠시 후 그는 짐칸을 들여다보았다. 큰 상자를 덮고 있는 방수포만 보였다. 몇 초간 침묵한 후 그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양철문이 긴 마찰음을 내며 밀리자 공중에 진동이 울렸다. 창고 마당 안의 분위기는 음산했다. 진흙탕 바닥은 바퀴 자국으로 가득했다. 몇 개의 녹슨 철제통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벽 근처에는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2개의 커다란 어두운 꾸러미가 보였다. 정문에서 김 씨가 나왔다. 담배가 입술에 물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꿰뚫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연기로 인해 무겁고 쉬었다. 라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새로운 공급업체입니다, 사장님. 박 할머니 식당이 여기서 물건을 자주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벤 짐칸에 상자를 두드렸다. 김 씨가 다가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진흙을 튀겼다. 그는 벤 주위를 돌며 방수포를 만지고는 라카와 박 반장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왜 이제 와서? 난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해. 박 반장은 늙은 상인 역할을 하며 약간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그냥 협력해보고 싶어서요, 사장님. 가격은 더 싸게,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자 김 씨가 짧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용감하군. 좋아, 상자 하나 내려봐. 내가 한번 보지. 라카는 침을 삼키고는 짐칸을 여러 미끼로 가져온 빈 상자 중 하나를 내렸다. 김 씨는 상자를 가볍게 찼다. 소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안으로 가져와. 그가 명령하고는 창고를 향해 돌아섰다. 이것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박 반장은 라카에게 따라오라는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무거운 양철문을 지나 답답하고 어두운 실내로 들어갔다. 습한 공기와 녹슨 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낮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가끔씩 깜박였다. 방의 한쪽에는 몇 개의 커다란 냉동고가 쌓여 있었다. 모서리는 벗겨졌고 작은 바퀴들은 시멘트 바닥에 긴 극힌 자국을 남겼다. 박 반장은 숨을 죽였다. 모든 증거 조각들이 이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자제해야 했다. 만약 섣불리 행동하면 김 씨는 즉시 흔적을 지울 수 있었다. 김 씨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협력하고 싶으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건을 배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질문도 기록도 없어. 알겠어? 라카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 반장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유도하려고 했다. 이 물건은 보통 박 할머니 식당에만 가나요? 아니면 다른 고객도 있나요? 김 씨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다가와서 박 반장을 가까이서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물어? 상인은 누가 사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돈만 되면 그만이지.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라카는 등에 식은땀을 느꼈다. 잠시 그는 박 반장이 대화를 너무 밀어붙였다고 생각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라카는 재빨리 덧붙였다. 가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면 물론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다. 내일 새벽에 박 할머니 식당에 한번 배달해봐. 잘 되면 계속하지. 박 반장의 피가 끓었다. 그것은 김 씨 스스로 배송 경로를 열었다는 의미였다. 그들이 찾던 증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창고를 떠났다. 벤이 문을 나설 때 라카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반장님, 아까 들킬 뻔했어요. 그가 속삭였다. 박 반장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때로는 작은 긴장감이 그 같은 사람에게 승리감을 주지. 그것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어. 벤은 가림마을을 떠나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사탕수수밭을 지나갔다. 멀리서 새소리와 작은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박 반장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있었다. 내일 새벽 김 씨와 박 할머니 사이에 사슬이 열릴 것이고 그들이 다시 닿기 전에 진실을 즉시 끌어내야 한다는 것. 드러나는 연결고리. 다음 날 새벽 안동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옅은 안개가 미로 골목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드리워져 있었다.
대나무 커튼 뒤로 집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 막 일어났을 때였다. 주 도로변에 주차된 작은 밴 안에서 라카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옆 좌석에서 박 반장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두운 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기억해,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냥 배달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하지 마. 뒷좌석 짐칸에는 2명의 다른 경찰관이 방수포 뒤에 숨어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수포로 덮인 빈 상자는 김 씨가 박 할머니 식당으로 보내는 짐인 것처럼 보이도록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은 전날 밤에 준비되었다. 미끼 작전은 유통사스를 열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간은 오후 30을 가리켰다. 그들은 천천히 미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좁은 길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낡은 집들의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닭 우는 소리는 시장으로 서둘러가는 주민들의 슬리퍼 소리와 섞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퉁이 끝에 박 할머니의 식당이 나타났다. 문 앞의 등유등은 이미 켜져 있었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옅은 연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박 할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간단하게 쪽지고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벤이 식당 앞에 멈추는 것을 보고는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다. 가린 마을에서 왔나? 그녀가 짧게 물었다. 라카는 역할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할머니. 김 씨가 보냈어요.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박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벤을 살피고는 내려놓은 상자를 두드렸다. 소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식당 안을 돌아보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뒤로 가져가. 앞에 두지 마. 박 반장은 라카에게 상자를 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박 할머니를 따라 작은 주방을 지나 뒷방으로 연결되는 나무 문으로 갔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습한 나무와 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의 벽은 검은 얼룩으로 가득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희미한 냄새가 코에 달라붙었다. 방에 들어서자 박 반장은 시선을 날카롭게 했다. 구석에 낡은 색의 커다란 상자가 벽에 기대어서 있었다. 작은 바퀴들은 시멘트 바닥에 긴 끌린 자국을 남겼다. 그 아래의 바닥은 긁힌 자국으로 보였다. 오래된 끌린 자국이 어두운 선처럼 긁혀 있었다. 열려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페이지는 숫자와 약어로 가득했다. 박 반장은 SL12와 RK10과 같은 무작위 글자들을 얼핏 보았다. 열려있는 수첩의 위치로 보아 박 할머니가 손님에게 방해받기 전에 막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박 할머니가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거기도. 내가 알아서 할게. 박 반장은 상자를 내려놓는 척했다. 그의 눈은 다시 수첩을 훔쳐보았다. 바로 그때 식당 정문에서 세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손님이 할머니, 주문이요! 라고 외쳤다. 뒷방의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자 박 할머니가 재빨리 돌아섰다. 너희들은 옆문으로 나가. 다른 사람이 보게 하지 마. 라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르는 척하며 상자를 방이 한쪽으로 밀었다. 그들은 옆문으로 걸어가 조용한 작은 골목으로 나갔다. 박 할머니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박 반장은 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러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감시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상자 안에 숨겨진 카메라는 테이블 위의 수첩과 구석의 냉동고를 포함한 방의 분위기를 녹화했다. 라카는 떨림을 참으려고 애쓰며 바지를 꽉 쥐었다. 반장님, 냄새가 신선한 고기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박 반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참아, 필요한 영상을 얻었어. 오늘 밤에 녹화 영상을 확인한다. 만약 맞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그들은 주민들로 서서히 붐비는 좁은 골목을 떠나 밴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아침 시장의 소리가 슬리퍼 소리, 대화 소리,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박 반장에게 그 모든 소리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의 배경일 뿐이었다. 김 씨와 박 할머니 사이의 사슬은 거의 완전히 열렸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팀 전체가 모였다. 카메라는 화면에 연결되었다. 미끼 상자의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 할머니 식당 뒷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냉동고, 바닥의 얼룩, 그리고 테이블 위의 수첩이 선명하게 보였다. 한 대원이 수첩의 화면을 확대하여 숫자와 코드를 추적했다. 이거 보세요. 라카가 가리키며 말했다. RK10이라고 적혀 있어요. 라이, 10살의 이니셜일 수 있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두 긴장된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박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수첩은 희생자들을 기록한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아침에 공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다른 팀원들은 같은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 할머니의 식당 뒤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암거래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박 반장은 짧지만 결연한 말로 회의를 마쳤다. 내일 모든 것을 파헤친다. 남김없이. 압수수색과 도주. 2023년 11월 14일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세 대의 경찰 트럭과 두 대의 작은 차가 미로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채소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던 좁은 길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멀리서 떼를 지어 모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창문 틈으로 엿보기만 할 뿐이었고 어떤 이는 서둘러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박 반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서명한 공식 압수수색 영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간다. 모든 절차는 규칙에 따라 진행해. 감식반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장갑, 빠른 검사 키트, 기록용 카메라가 든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무장한 경찰 몇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모든 집과 작은 가게의 구석구석을 경계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식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채소 육수 냄새가 젖은 연탄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정문의 대나무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개질로 분주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손님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박 반장이 다가가 서류를 열고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박 할머니 수사 결과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 식당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 반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숨길 것 하나 없어요. 그 대답에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항의의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평온한 뿐이었습니다.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주방구역을 검사하며 나무 찬장과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감식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촬영했습니다. 앞 공간에서는 계산대를 검사하고 양념 선반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깔끔함 외에는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뒷방으로 통하는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녹슨 냄새, 썩은 나무 냄새, 상한 기름 냄새가 섞인 답답한 공기가 즉시 뿜어져 나와 몇몇 대원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형광등이 방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낡은 색의 커다란 상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바퀴들은 여전히 새로운 끌린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 확인에 박 반장이 명령했습니다. 장갑을 낀 2명의 대원이 다가갔습니다. 윗부분을 감싸고 있던 테이프를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냄새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즉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의미심장하게 마주쳤습니다. 상자의 내용물은 당연히 있어야 할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젖은 천으로 단단히 묶인 몇 개의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일부는 상자 바닥으로 어두운 액체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즉시 다시 닫고는 상자를 확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꾸러미는 사진을 찍고 라벨을 붙인 후 특별 증거 용기에 담겼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어제 본 낡은 수첩이 여전히 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약어, 나이, 날짜가 적힌 수십 개의 비슷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가 한 명이 아니야. 그가 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대원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반장님, NR12 2022년 7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니란일 수도 있어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동 주변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 반장은 수첩을 닫고 박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숨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박 할머니는 겁먹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숫자만 보고 있어요. 그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거의 조롱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경찰이 달려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은색 트럭이 뒷길로 지나갔습니다. 사탕수수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차량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고 소리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빨리 한 팀은 저 차를 추격해 마을을 벗어나게 두지 마. 박 반장이 외쳤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사탕수수밭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배기음과 옆으로 피하는 주민들의 비명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에서 박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서 조금의 균열이라도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조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박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는 당신들이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시간은 항상 당신들 편이 아니야. 그 말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그녀가 아직 더 큰 무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한편 추격팀의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간섭으로 끊겼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은색 트럭 국도 방향. 운전자는 김 씨로 보임. 고속. 박 반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막 더 깊은 어둠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긴 사슬의 매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씨가 도망치려 하면서 새로운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은색 트럭이 사탕수수밭을 가로지르는 흙길을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뒷바퀴는 밤새 내린 비로 젖은 진흙을 튀기며 좁은 길에 어두운 자취를 남겼습니다. 젠장! 운전석의 김 씨는 굳은 턱과 긴장된 얼굴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백미러를 쳐다보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찰 오토바이의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뒤에서는 두 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진흙탕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배기음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 반장이 세 번째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조절된 리듬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심뿐이었습니다. 김 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왼쪽이다. 국도로 가려고 해. 무전기 소리가 끊기며 들렸지만 경고하기에는 충분히 컸습니다. 흙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길은 논으로, 다른 길은 대나무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다리 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리는 대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널빤지는 나무 기둥으로 보강되어 있어 가벼운 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널빤지를 치자 다리가 흔들리고 긴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들은 미끄러운 널빤지를 우려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오히려 속도를 내어 짧게 점프하며 건너갔습니다. 멀리서 논을 매던 몇몇 농부들이 일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트럭이 다리 위에서 포효하고 경찰 오토바이들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김 씨는 좌석 주머니를 뒤져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쉰 목소리로 그는 소리쳤습니다. 쫓기고 있어. 창고를 찾게 두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끊겼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듣고 있던 박 반장은 즉시 찾아야 할 또 다른 비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트럭은 마침내 다리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타이어가 삐걱거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바짝 붙었습니다. 한 대가 트럭 오른쪽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핸들을 꺾어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잠시 휘청거렸고 지나가던 상인의 채소 바구니가 떨어져 당근과 고추가 길에 흩어졌습니다. 박 반장은 틈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속도를 더 높여 왼쪽으로 추월했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땀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야생적인 눈은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멈춰, 김 씨! 박 반장이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거의 묻혔지만 김 씨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국도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길가로 피했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길 어깨에서 멀리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길 끝에 있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군중이 위험을 더했습니다. 박 반장은 김 씨가 군중 속으로 돌진하면 희생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박 반장이 명령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즉시 오토바이로 임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소리쳤습니다. 일부는 달아났고 일부는 넋을 잃고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장애물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강으로 내려가는 작은 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길은 조용했습니다. 양쪽에는 빽빽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자갈을 치자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박 반장과 다른 두 대의 오토바이가 여전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강으로 도망치려는 거야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정말로
트럭은 진흙투성이 강가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김 씨가 뛰어내려 나무줄기에 묶여있던 작은 배를 향해 달렸습니다. 박 반장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긴 걸음으로 뒤쫓았습니다. 강은 거세게 흐르고 탁한 물은 나뭇가지를 실어왔습니다. 김 씨가 거의 배의 밧줄을 풀었을 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 박 반장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김 씨의 몸이 떨리고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며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주동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고기만 배달했어. 아무것도 몰라. 박 반장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누가 시켰지?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고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그를 덮쳐 진흙 속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 씨는 포효했고 그의 몸은 젖고 더러워졌습니다. 박 반장은 강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창고를 찾게 두지 마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장소가 있다면 아이들의 실종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 할머니를 지키던 팀이 보고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지만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원합니다. 박 반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뿌리까지 모든 것을 파헤칠 거야. 진흙투성이 강가에서 김 씨가 수갑을 차고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안동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 향기로 덮여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창고에 대한 그림자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번째 창고의 발견. 2023년 11월 14일 오후 안동의 공기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강렬한 햇볕이 아침 비로 젖은 땅을 비추자 진흙과 썩은 나무심 냄새가 섞인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은 만원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진지한 얼굴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표시가 흩어져 있는 큰 지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짧은 자백에 따르면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창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로 골목에서 반경 2km 이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추격전으로 지친 라카는 여전히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 할머니 식당에서 나온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SL12, RK10, NR1과 같은 코드로 가득했습니다. 감식반은 오래된 마을 기록 및 지역 지도와 대조하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결과 SL4는 대나무 숲 근처의 한적한 지역인 수룬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협동조합이 파산한 이후로 버려진 곡물 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지도의 한 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수룬강가에 낡은 창고가 있습니다. 김 씨가 창고를 언급했다면 그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반장님, 그곳에 다른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질문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후에 박 반장이 이끄는 작은 팀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돌이 많은 흙길을 달렸습니다. 노랗게 익은 옥수수밭을 지났습니다. 바람은 진흙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경찰 행렬을 본 주민들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집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의 마찰음이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 습하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썩은 판자로 된 벽을 가진 큰 창고였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은 일부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문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앞의 땅은 새로운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날개가 낡은 양철 먼지를 일으켜 짧은 울림을 만들자 몇몇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쇠지렛 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물쇠가 큰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첩이 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즉시 습하고 답답한 냄새와 녹슨 쇠, 그리고 코를 찌르는 무언가가 섞인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천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손전등이 어두운 방을 꿰뚫었습니다. 나무 상자와 냉동고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열려 검은 비닐 꾸러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어두운 얼룩이 말라 있었습니다. 모양은 무작위였습니다. 라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박 반장은 구석의 테이블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식당에서보다 더 깔끔한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빨간 잉크로 쓰인 전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날짜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이름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실종 사건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에 돈의 흐름이 있어. 감식반 카메라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번쩍였습니다. 상자 하나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샌들, 낡은 인형, 순진한 낙서가 있는 그림책. 그 광경은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반장님, 만약 줄이 그어진 이름이 그들이라는 뜻일까요? 그의 문장은 끊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박 반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돌아섰고 총이 들렸습니다. 대나무 덤불 뒤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찰들이 뒤쫓았지만 그 그림자는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구였죠, 반장님? 조직의 다른 사람이야. 박 반장은 턱을 굳힌 채 어두운 숲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방금 그들의 소굴을 건드린 것 같아. 황혼이 내렸습니다. 손전등은 창고의 모든 구석을 훑으며 꾸러미, 기록, 아마도 아이들의 것이었을 작은 물건들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는 수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박 반장은 썩은 창고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와 섞인 녹슨 쇠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 박 할머니의 자백과 새로운 용의자. 2023년 11월 14일 밤은 빠르게 내렸습니다. 옅은 비가 다시 안동을 적시며 공기에 무거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신문실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철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박 반장은 새로운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는 수릉강 창고에서 찍은 사진들, 이름과 날짜가 적힌 기록들, 아이들의 개인 소지품들, 그리고 발견된 냉동고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박 할머니.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압박하며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보았다면 아직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증거는 있고 혐의는 분명합니다. 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박 반장은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소용이 있습니다. 방 밖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카와 몇몇 팀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숲에서 본 의문의 그림자가 평범한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견된 발자국은 밧샌들이 아닌 무거운 부츠를 나타냈습니다. 박 반장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김 씨가 단순한 운전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한다면 우리는 도움 없이 그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박 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입술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주동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실행했을 뿐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요리를 했고 요리하는 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나는 그것을 음식으로 바꿨죠. 그게 내일이었어요. 그 이상은 내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라카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평범한 주방 일처럼 말하네요. 박 반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누가 김 씨에게 시켰습니까?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항상 은색 트럭을 타고 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소마드라고 불렀죠. 나는 그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냥 물건만 건네줬어요. 내가 물어보면 그는 침묵했고 거절하면 협박했어요. 그 이름은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소마드, 새로운 단서였지만 희미했습니다. 한편 본부에서는 감식반이 여전히 창고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줄이 그어진 모든 이름 뒤에는 큰 숫자가 따라왔습니다.
마치 지불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납치 이상이야.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거래가 있었어. 아마도 암거래 조직일 거야. 그 소식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 반장은 신문실로 돌아와 박 할머니에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체입니다. 그 여성은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길게 쓰면 손이 떨려요. 박 반장은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필체는 실제로 더 깔끔했고 마치 훈련받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기록은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남긴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갑자기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카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소식입니다. 은색 트럭이 마을 동쪽 길에서 다시 숲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시장 CCTV에 잡혔습니다. 번호판 일부가 보입니다. B912. 박 반장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팀을 모아 흔적을 놓치면 안 돼. 박 할머니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쳐다보다가 들릴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를 쫓는다면 조심하세요.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을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팀은 그동안 마쿠에서 숨어있던 그림자 같은 인물, 소마들을 쫓을 준비를 했습니다. 길을 따라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을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주민들은 문을 굳게 닫고 창문 틈으로 엿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두 안동의 어두운 비밀이 이제 막 가장 위험한 장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차 안에 박 반장은 무전기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젖은 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 뒤에 실제로 누가 서 있는지 찾아낸다. 마지막 추격과 남겨진 과제. 2023년 11월 15일 새벽 안동은 여전히 밤새 내린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길은 진흙탕이었고 웅덩이는 경찰서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방은 피로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박 반장이 이끄는 팀은 긴 밤의 추격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은색 트럭은 동쪽 길에서 잠시 보였지만 숲의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진흙 속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 남긴 채 박 할머니가 언급한 인물, 소마드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격은 놓쳤지만 수집된 증거는 어두운 베일의 대부분을 벗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릉강의 창고, 이름이 적힌 기록들,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들.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이 작은 식당에서 요리하는 한 여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문실에서 박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윗사람들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문장은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안동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박 반장은 그들 앞에 서서 간단한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쫓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미소나 음식 냄새 뒤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하고 눈을 감는 것은 범죄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얼마나 자주 이상함을 느꼈지만 무시하기를 선택했는지 기억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흐느꼈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했던 라카는 회관마당에서 뛰어노는 마을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웃음으로 성장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식당들은 계속 문을 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경계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고 의심스러운 점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재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긴 침묵이 이제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반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범죄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침묵, 무관심, 그리고 두려움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괴물을 낳을 수 있다. 마을을 위한 진정한 보호는 경찰이나 벽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용기다. 안동의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끝납니다. 소마드는 여전히 수배 중입니다. 그의 조직의 비밀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인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 반장에게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참고 이 이야기는 범죄 이야기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순수한 허구입니다. 모든 이름,
장소, 사건은 작가의 창작물입니다. 실제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면 순전히 우연입니다.